북한 군수공업부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비리,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탈북을 결심했던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회계 담당자였던 저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북한에서 군수공업부는 무기 제조와 관련된 핵심 기관으로 모든 자재 구매와 외화 관리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외 부품 대금을 정산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장이 수입자재 명목으로 무려 1억 달러를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를 수집하던 중 제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양 군수공업부 자재과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수입자재 결제용 외화를 관리하고 입출고 내역을 정리하는 게 제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범했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부품 대금 정산을 위해 장부를 들여다보던 중이었습니다. 실제 출고액과 결제 내역을 대조하는 작업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본부 금고의 외화 잔액이 장부상 기록과 무려 300만 달러나 차이가 났던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기표 전표와 입고증을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거래 건에서만 반복적으로 금액이 부풀려져 있었던 겁니다. 실제 구매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 위해 물류창고 출입 기록까지 뒤져봤습니다. 운반 차량의 주유표도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혹이 생겼습니다. 부장실 비서가 결제한 임시 인출 건수가 유독 많았던 겁니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이라면 있을 수 없는 빈도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산표 사본을 조용히 봉투에 넣어 퇴근 가방 맨 아래에 감췄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계속 이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라 조직적인 횡령 사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만약 정말로 고위층이 연루된 비리라면 저 같은 말단 직원이 이런 일에 개입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계 담당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재대금 결제용 달러가 부장 지시로 대체 계정에 잠시 보관됐다는 결제선 문서를 발견한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외화는 반드시 지정된 금고에서만 보관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시제 확인을 핑계로 금고를 열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달러 묶음에 붙어있는 띠지가 서로 다른 은행 표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부는 조선무역은행, 일부는 대성은행, 또 다른 일부는 아예 다른 기관 표기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외화 입출고 대장을 월별로 재정리해서 패턴을 분석해 봤죠. 그 결과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날짜마다 금고 인출, 외화 교환소 반출, 그리고 사적 창고 반입으로 이어지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부장 운전기사의 야간 출입증 사본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이상할 정도로 많은 출입 기록이 있었습니다. 금고 입출고 서명을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서명 위조 흔적까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계산해 보니 총 누락액이 무려 1억 달러에 근접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억 달러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행위라고 봐야 했습니다.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 모든 일들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우연히 발견하지 못했다면 계속 덮여진 채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버린 이상 그냥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산에 대한 중대한 배임 행위였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부장이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대외 구매 감사가 내려오니 장부를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지시를 굳이 저에게 직접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같은 날 더욱 섬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이부 연락처에서 자재과 내부 누설자 색출 협조 공문이 돌았던 겁니다. 내부 누설자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를 알아차렸다는 걸 그들이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제 책상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랍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흔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정리해놓던 방식과 다르게 서류들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누군가 제 책상을 몰래 뒤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부장 비서가 결제선 보완을 핑계로 원본 전표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 인멸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시간을 끌면서 대응했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그들이 눈치챘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퇴근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사무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번 뒤돌아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까지 오는 내내 그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뒤를 따르던 그림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증빙 사본들을 따로 분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원본은 그들이 회수해갈 수도 있지만 사본만이라도 확보해둬야 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움직임이 길어질수록 모든 사람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산 사본, 인출 증빙, 서명 대조 이미지 파일들을 작은 메모리 카드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카드를 셔츠 안감에 바늘로 꿰매 넣었습니다. 몸수색을 당해도 쉽게 발견되지 않을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신의주 출장 명령서를 자원에서 받아냈습니다. 국경 인근으로의 이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업무상 출장이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납품업체 기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밤차 운행 시간과 경로를 알아냈습니다. 현금은 최대한 적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으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평소 복용하던 상비약 정도만 챙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출장 준비와 다를 바 없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추적을 늦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자택 책장에 임시 결산 초안을 눈에 띄는 곳에 두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라진다면 그들이 그 자료를 먼저 찾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동 경로와 만남 시각을 머릿속에 반복해서 암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최적의 지점과 시간대도 미리 파악해 두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밤, 가족들의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할 수 없고 사랑한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일만 남았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업무 차량에서 내린 후 화물 열차가 지나가는 소음에 맞춰서 하천 제방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차 소음이 제 발소리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계 초소의 조명 각도와 회전 시간을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몇 번이나 관찰한 결과 대략 40초 간격으로 조명이 회전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 사이에 사각지대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물살이 잔잔해지는 구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바지단도 끈으로 묶어서 물속에서 저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준비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고무장갑에 싸서 가슴팍에 단단히 붙였습니다. 물에 젖어도 안전하도록 이중으로 포장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조명이 다른 방향을 비추는 순간 얕은 구간을 골라 물에 들어갔습니다. 강물이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습니다.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다행히 메모리 카드는 무사했습니다. 미리 약속된 마을 창고에서 조선족 중개인과 만났습니다. 그분도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닷새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바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추적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닷새 후 장거리 버스를 타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도시를 거쳐가면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연락망은 공중전화 시간표에 따라서만 이용했습니다. 휴대폰 같은 건 절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숙박은 현금 선불이 가능한 소규모 하숙집들을 이용했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매일 밤 다른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언제 추적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국 보호시설에 도착한 후 기본적인 조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담당자들이 제 상황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저는 그동안 보관해오던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내 제출했습니다. 셔츠 안감에 꿰매두었던 그 작은 카드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제선 문서, 인출 증빙 서류, 금고 기록 스캔본, 운전기사 동선 메모, 창고 임대 계약서 사본 등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파일을 확인하던 담당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날짜와 금액, 그리고 동선이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북한의 부패 실태를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억 달러라는 규모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을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전표 작성 관행과 결제 도장을 찍는 순서, 금고 열람 절차 등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이 자료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추가로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과 비교해보고 기존에 알려진 북한 내부 시스템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정리됐습니다. 범죄 행위의 규모와 수법, 관련자들의 신원, 자금 유출 경로 등이 명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저 같은 말단 직원이 가져온 자료치고는 매우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련 사실들은 공식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 이관됐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부패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자료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제 용기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을 일을 끝까지 파헤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가져온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임시 거주지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등록 절차부터 의료보험 신청, 은행 계좌 개설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복잡한 행정 절차들이었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법을 몰라서 한참 헤맸습니다. 기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는데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아야 한다는 걸 몰라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했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전광판을 보며 차례를 기다리는 시스템도 신기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영수증을 받는 것,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스템 등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같은 상품이라도 제조일자와 가격을 비교해서 고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회계 업무를 했던 습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숫자와 날짜를 확인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나 봅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전기와 수도였습니다. 밤새도록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수돗물 수압이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법도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검색을 하고 지도를 보고 날씨를 확인하는 등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얻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정착 지원을 받으며 회계보조 교육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북한에서 쌓았던 경험이 도움이 됐지만 나만의 회계 시스템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사용법부터 세무 규정까지 배워야 할 게 많았습니다. 재고 관리와 증빙 정리를 맡는 단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불대장과 실제 재고를 대조하는 업무였는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근거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는 방식을 동료들에게 공유했더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사실 확인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와 관련된 추가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성실하게 답변했지만 불필요한 노출은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소액 저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중고 재봉틀을 구입해서 옷 수선일을 부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회계 업무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손재주가 있어서 이웃들로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숫자로 일하고 절차로 증명하며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정직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언젠가는 가족들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 기반을 다져놔야 합니다. 또한 제가 폭로한 사실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북한 양강도. 장마당에서 시작된 평범한 장사가 목숨을 건 브로커 활동으로 변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자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돕던 중 갑자기 감시의 그림자가 들이우자 스스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양강도 해산시 장마당에서 약초와 중국산 신발을 팔았습니다. 이 일은 제 생계였죠. 양강도는 북중 국경과 가까워서 물건 거래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했어요. 두만강 건너편 중국 연변 지역에 친척들이 있어 그들을 통해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 때는 늘 긴장감이 있었죠. 북한에서는 허가된 품목만 팔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허가 없이 장사를 했습니다. 보안원들이 단속을 나오면 재빨리 자리를 피하거나 뇌물을 건네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 상품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밀수는 위험했지만 이익이 컸어요. 밤에 두만강을 건너 물건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강을 건널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국경 경비대의 순찰 시간과 경로를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브로커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제 단골 고객 한 명이 조카가 국경을 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죠. 물건과 달리 사람을 돕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행위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국경 경비대 순찰 패턴을 알고 있었기에 안전하게 넘어갈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객의 조카가 무사히 중국으로 건너간 후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았죠. 이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후로 입소문이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지인들의 부탁이었지만 점차 모르는 사람들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가진 국경 지식이 사람들에게 자유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했죠. 브로커 일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굶주림과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보며 도와야겠다는 책임감도 컸습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탈북하려는 어머니를 만났죠. 그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휴대폰은 불법이었지만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통신망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저는 비밀리에 중고 휴대폰을 구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휴대폰이 제 브로커 활동의 핵심 도구였죠. 항상 숨겨두었고 배터리도 따로 보관했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의 조선족들과 연락이 닿으면서 제 브로커 활동은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빠져나온 사람들을 중국에서 태국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북한 내부에서 사람들을 모아 국경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초기에는 한 명당 $50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경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철조망이 보강되었죠.
위험이 커질수록 가격도 올라 $200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안전하게 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완벽히 파악해야 했어요. 강의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를 골라야 했고, 보초 교대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초소의 위치와 경비병들이 바라보는 방향까지 외웠죠. 한 번은 갑작스러운 순찰 때문에 계획을 취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들과의 통화는 항상 암호로 이루어졌어요. 물건 몇 개 보낸다는 말은 몇 명이 국경을 넘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절대 하지 않았죠. 통화 시간도 1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감청당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저와 중국 측 브로커 사이에는 신뢰가 필수였어요. 그들은 제가 보낸 사람들에게 추가 비용을 받았고 그중 일부를 저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양측의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였죠. 탈북자들의 사연은 다양했어요. 굶주림에서 벗어나려는 사람, 정치적 이유로 도망치는 사람, 가족과 재회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그들의 절박함은 저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먼저 탈북한 여성을 도왔어요. 그 여성은 매일 밤 남편의 꿈을 꾼다며 울먹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일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는 걸 느꼈죠. 위험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국경 통제가 강화되었고 밀고자들도 늘어났어요. 휴대폰 감청 기술도 발전해 통화 위치를 추적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통화 장소를 자주 바꾸고 동일한 위치에서 2번 이상 통화하지 않았죠. 저는 탈북하려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존 수칙을 가르쳤어요. 중국에 도착하면 조선족처럼 행동할 것, 공안을 마주치면 어떻게 대응할 것, 필요한 간단한 중국어 표현들까지. 이런 준비가 그들의 생존 확률을 높였습니다. 꿈에서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도운 사람 중 한 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죠. 그 사람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제 이름을 말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당 조직에 불려갔어요. 책상 위에는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제가 국경 인근 인물과 자주 접촉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말했죠. 저는 단순히 장사 관계라고 둘러댔지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조사 이후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보안원들이 제 움직임을 주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웃들의 태도도 달라졌죠. 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건 밤이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밀고 한 건 아닐까? 보안서에서 체포하러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어느 날 담당 보안원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최근 출입 내역을 확인한다며 집 안을 둘러보았죠. 숨겨둔 휴대폰이 발견될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안원은 특별한 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떠나면서 한 마디를 남겼어요. 최근에 불순한 자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으니 조심하시오. 그 말에 담긴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집 최 씨도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최 씨는 저처럼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중국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끌려갔다고 했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브로커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휴대폰을 강해버렸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대상이 된 이상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엔진 소리에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었죠. 장마당에서도 눈치를 살피며 장사를 했어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평소 단골이던 사람들도 더 이상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여겼나 봐요. 고립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감시의 압박감이 날로 커지면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에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포는 시간 문제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용으로 숨겨둔 휴대폰을 꺼내 중국 조선족 쪽에 연락했어요. 이번엔 나 자신이 건너가야겠소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탈북을 도왔던 제가 이제는 탈북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결정은 가슴을 찢는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함께 가다 실패하면 모두가 화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먼저 가서 안전한 경로를 확보한 후 나중에 가족을 데려오기로 했죠. 출발 전날 밤 아내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참으며 제 손을 꼭 잡았죠. 살아만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서 소식을 전해줘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탈북 준비는 신중했어요. 국경을 넘기 위한 최적의 시기를 택했습니다. 강수위가 낮아지는 시기, 달이 없는 밤을 골랐죠. 순찰 시간, 초소 위치, 도보 이동 경로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방에는 최소한의 필수품만 넣었어요. 신분증은 일부러 두고 갔습니다. 발각되면 신원 확인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죠. 출발 전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불확실함이 저를 괴롭혔지만 남아있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고독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명을 이 길로 안내했지만 정작 제가 그 길을 걸을 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으로 가득했고 모든 소리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죠. 마음 한편에서는 후회도 밀려왔어요. 만약 브로커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도망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고 살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야 했죠. 어둠이 내린 새벽 3시. 저는 미리 정한 국경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라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이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유리했죠. 숨을 죽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멀리서 국경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철조망 구간을 찾아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동안 다른 탈북자들에게 알려주던 경로였습니다. 철조망 아래쪽이 느슨한 부분을 알고 있었죠. 보초가 시야를 돌리는 순간을 노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철조망을 지나자 바로 두만강이 나타났어요. 강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얼마 전 비가 내려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죠. 순간 망설임이 밀려왔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강을 건너는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릴 뻔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그래도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변에 중국 국경 수비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약속한 대로 조선족 조력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속된 신호만 확인했죠. 오토바이는 어둠 속을 가로질러 빠르게 달렸습니다. 1시간 정도 이동한 후 작은 농가에 도착했어요. 조선족 민가였습니다. 주인은 말없이 저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작은 이불과 옷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죠. 젖은 옷을 갈아입고 몸을 말렸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어요. 첫날 밤은 온갖 소리에 놀라며 보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모든 것이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북한에서 쫓겨온 공포가 아직 생생했기 때문이죠. 이튿날 아침 주인이 가져다준 중국 신문을 보며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정말 북한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북한 탈북자를 체포해 송환하기 때문이죠. 주인은 저에게 조선족 행세를 할 것을 당부했어요.
밖에 나가지 말고 창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탈북 브로커로 일하면서도 이런 숨막히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선족 농가에서 2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방 안에만 있었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조심했죠. 주인은 하루에 2번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간혹 중국 뉴스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게 가 있었어요. 무사할까? 내가 사라진 후 조사를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죄책감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기 어려웠죠. 2주 후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준비가 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조선족 브로커가 차량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새벽녘 검은색 승용차가 농가 앞에 멈춰 섰죠. 아무런 인사도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훈춘을 거쳐 장춘으로 향했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조선족 브로커는 저에게 자고 있는 척하라고 지시했죠. 운전자와 브로커가 검문소 직원과 대화하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장춘에서 하루 머문 후 다시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곤명까지 갔습니다. 공항에서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북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면 바로 체포될 테니까요. 다행히 조선족 브로커가 준비한 위조 신분증이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곤명에서부터는 육로로 이동했어요. 지프차를 타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도로 상태가 나빠 차가 심하게 흔들렸죠. 밤에는 작은 여관에서 숙박했지만 제대로 잠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항상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으니까요. 태국 국경이 가까워지면서 이동 방식도 바뀌었어요.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국경 근처에서는 도보로 전환했습니다. 정글 속을 걷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죠. 뱀이나 독충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국경을 건너는 마지막 관문은 메콩강이었어요. 작은 보트로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거셌지만 두만강보다는 덜 두려웠죠.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있었으니까요. 태국 땅을 밟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그러나 낯선 땅에서의 불안감이 공존했어요. 브로커의 지시대로 저는 태국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북한 주민이며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태국 경찰은 특별한 반응 없이 저를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시켰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과 연락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태국 이민국 수용소는 좁고 더웠습니다.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지내야 했어요. 북한 출신이라는 신분을 최대한 감추려 했지만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죠. 수용소에서의 신문은 예상보다 간단했어요.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탈북 경로를 물었고 저는 최대한 간략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저를 포함한 탈북민 몇 명을 따로 만나 한국행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기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대기 기간은 2개월이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북한에 남겨진 가족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죠. 언젠가 그들도 이 길을 따라올 수 있을지, 그때는 내가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한국행이 확정되었어요. 대사관 차량으로 방콕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처음 보는 고층 건물들과 화려한 도시 풍경에 압도되었죠. 북한이나 중국 국경 지역과는 너무 다른 세계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같은 민족의 땅을 밟는다는 감격. 그러나 전혀 다른 세계에 온 낯섦이 공존했습니다. 입국장에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죠. 입국 직후 시작된 조사는 철저했어요. 북한에서의 생활, 가족관계, 학력, 직업 경력까지 상세히 물었습니다. 브로커 활동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조사가 끝난 후 정착 지원 시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언어, 법률, 경제활동, 일상생활까지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많은 단어가 달랐어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용어는 북한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 경험을 나누기도 했어요. 저마다의 탈북 과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했죠.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정착 지원금과 주거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았어요.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수도권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질서 있게 달리는 차량들이 모두 신기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누구도 제 신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소속과 신분을 밝히며 감시받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죠. 스마트폰을 처음 받았을 때의 당혹감은 잊을 수 없어요. 작은 기계 하나로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은행 업무를 보고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전화기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정착 도우미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생활 방법을 배웠어요. 교통카드 사용법, 마트에서 물건 사는 법, 은행 계좌 관리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하나씩 익혀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 직장을 구했을 때는 불안했어요. 말투가 다르고 경험도 달라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죠. 결국 소수의 사람에게만 제 배경을 밝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처음 받은 월급은 큰 감동이었어요. 북한에서 한 달 일해도 벌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처음 식당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삼겹살을 마음껏 구워 먹으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 말투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고 북한 출신이라는 편견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죠. 이 정도 어려움은 탈북 과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은 항상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고 중국 브로커를 통해 간간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탈북 브로커로 일했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부분이지만 한국에서는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가끔 뉴스에서 탈북자 문제가 나올 때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제가 했던 일이 옳았는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는 없었는지 자문하곤 하죠. 지금은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요. 삶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경험한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걸어온 길, 제가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모든 과정이 의미 있었다고 믿습니다. 북한을 떠나온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배급소 관리자는 인민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공정한 분배를 약속하는 체제의 이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관리자가 목격한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외화 식당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는 고위 간부들과 배급이 끊겨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 어머니를 영양실조로 잃은 후 그는 견딜 수 없어 가족을 데리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김도민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굶주림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창백한 얼굴로 배급소 앞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던 그 암울한 시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커서 꼭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배급소 앞에서 가족의 배급을 받기 위해 하루 종일 기다리던 어머니의 지친 얼굴을 보며 자란 저는 20대 후반 뜻밖에도 지역 식량 배급소 관리자로 발탁되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도록 긴장했던 첫 출근 날이 생생합니다. 열쇠로 배급소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북한에서 식량 관리직은 높은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였으니까요. 배급 날이면 새벽부터 줄을 선 주민들의 얼굴에서 기대와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온 어머니들, 지팡이를 짚고 온 노인들, 모두가 그날의 식량을 위해 모여들었죠. 처음에는 그들에게 배급표에 적힌 양만큼 정확히 나눠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달이 지날수록 상부에서 내려오는 배급량은 줄어들었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점점 실망과 분노가 깃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지역당 책임자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긴장된 공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평양중앙식량관리국으로 발령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방 출신이 평양으로 발령받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단지 제가 식량 관리를 정확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소식을 전하자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기뻐했습니다. 평양은 많은 북한 사람들의 꿈이었으니까요.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평양에 있는 만경대 학생공전에 갈 수 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청진에서 본 현실과 평양은 얼마나 다를까? 정말 모든 인민이 고르게 배급을 받고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짐을 꾸리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배고픔과 싸우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야윈 얼굴로 배급소 앞에서 기다리던 노인의 모습, 빈 그릇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평양에 가면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모순을 마주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첫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높은 아파트, 붉은 선전구, 아래 활기차게 걸어가는 사람들. 청진에서 보던 그 초췌한 얼굴들이 아니었어요. 중앙식량관리국은 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제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었죠. 넓은 대리석 복도를 지나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상부 책임자 박동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방에서 온 김도민 동무라고, 여기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소. 명심하시오. 그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 업무는 각 지역 식량 현황을 취합하고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주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문서상 지역별 배급량과 실제 출고량 사이에 괴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그 차이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의도된 것처럼 보였죠. 어느 날 밤 늦게까지 남아 일하던 중 동료 리동지가 실수로 제게 특별 배급 지시서라는 극비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문서에는 각 지역별 실제 식량 현황과 조작된 보고 지침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특히 함경도와 같은 외곽 지역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공식 문서에는 충분한 배급 진행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리동지는 제 표정을 보더니 창백해졌어요. 이건 보지 않은 걸로 해요. 알겠소? 당신에게도 당신 가족에게도 좋을 게 없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밤마다 남아서 비밀리에 자료를 검토했죠. 해외에서 들어온 인도주의적 지원 식량은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 경로를 통해 군부대와 특권층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고향 청진에서 보았던 마른 얼굴들, 끼니를 걱정하던 이웃들,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량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배급소 관리자로서 인민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던 제 신념이 산산조각 났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리동지의 경고가 귓가에 울렸어요. 벽에도 귀가 있다. 북한에서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지만 밤마다 양심의 가책으로 뒤척였어요. 식탁에 오른 음식을 보면서도 고향에 굶주린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양 생활 몇 개월, 겉으로는 성실한 관리자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인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말의 공범인가? 이 괴로운 의문은 훗날 제가 생각지도 못한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5년을 보내며 저는 이 도시의 이중적인 얼굴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평양은 깨끗한 거리, 높은 아파트, 웅장한 기념비들이 늘어선 선전용 도시였어요. 하지만 화려한 외관 뒤에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초겨울 저녁, 상부 간부 김동지의 초대로 대동강변의 외화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1인당 식사 비용이 100달러가 넘는 호화로운 식당에서 고위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풍족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식탁마다 고기와 생선, 과일이 넘쳐났고 값비싼 외국 술병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도민동무, 왜 그리 멍하니 서 있소? 와서 앉게나. 오늘은 마음껏 즐기는 거요. 김동지의 말에 기계적으로 자리에 앉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청진의 배급소 앞에서 기다리던 마른 얼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수프 한 그릇의 가격이 북한 노동자 한 달 월급보다 비싼 이곳에서 저는 한 숟가락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숨어 구역질을 했어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업무상 평양 외곽에 한 배급소를 불시 점검하러 간 날은 충격적이었어요. 텅 빈 창고에 쥐들만 돌아다니고 긴 줄을 서 있는 주민들의 얼굴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배급소 관리자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보여주며 변명했어요. 상부에서 배정된 양이 이것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배급표를 들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평양의 영광스러운 이미지는 관광객과 외국 방문단에게만 보여주는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고향에서 온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함경도의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배급은 완전히 끊겼고 시장에서 쌀 가격은 날마다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사람들은 산나물과 나무 껍질로 연명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편지 끝에 아들 걱정 말 거라. 우리는 괜찮다 라고 썼지만 그 글씨체의 떨림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내는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해요? 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매일 보는 통계 자료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에 가져오는 무거운 짐을요. 그저 업무 생각이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양 생활 6년째, 어느 늦가을 새벽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여동생 미경이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즉시 휴가를 신청하고 청진으로 향했어요.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제 마음처럼 황폐해 보였습니다. 청진역에 도착해 집으로 향하는 길. 고향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간간히 보이는 사람들은 마치 걸어다니는 유령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경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미경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식량을 미경의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은 거의 굶다시피 하셨더군요. 결국 영양실조와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이라고 해봐야 껍데기뿐인 건물이었어요. 정의는 들어오지 않았고 의약품은 거의 없었으며 환자들은 자신의 식량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뼈만 남아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 가슴을 저뭅니다. 담당 의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식량이 부족해 치료가 어렵습니다. 평양에서 오셨다니 좋은 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떻겠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양병원으로 어머니를 이송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요.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뇌물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관료주의적 장벽은 너무나 높았어요. 지방 환자의 평양병원 이송은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막혀 결국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경의 집에 머물며 저는 지방의 실상을 더 깊이 목격했어요. 전기는 한 달에 몇 시간 겨우 들어왔고 물은 멀리 우물에서 길어와야 했습니다. 미경의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항상 축 늘어져 있었어요. 오빠, 평양은 정말 모든 게 넉넉하대요? 미경의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평양의 외화식당과 호화로운 간부들의 생활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한 끼에 쓰는 돈이면 미경네 가족이 몇 달은 살 수 있을 텐데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미경도 식량 부족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드디어 저는 위험하지만 절박한 결정을 내렸어요. 평양으로 돌아가 중앙 식량 창고에서 식량을 몰래 빼돌려 가족에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평양에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남아 작업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배급 기록을 조금씩 조작하고 소량의 식량을 따로 모아 청진으로 보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을 생각하면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죠.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식량이 전달되었고 어머니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제 오랜 동료 박동지에게 발각되고 말았어요. 창고에서 식량 자루를 옮기던 중 갑자기 불이 켜지며 박동지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충격이 가득했어요. 도민동무, 자네 지금 뭘 하는 건가? 저는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가족의 상황, 어머니의 평, 지방의 실상에 대해서요. 얼마간 박동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이번만 눈 감아주겠소. 하지만 다음은 없소. 자네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런 미친 짓은 그만두게. 박동지의 침묵 덕분에 저는 처벌을 면했지만 이 사건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체제가 내세우는 인민을 위한 국가라는 구호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제가 관리하는 창고에는 식량이 있는데 제 가족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달 후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왔어요. 다시 청진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깊은 후회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제때 적절한 치료와 영양을 제공할 수 있었다면, 만약 이 체제가 정말로 인민을 위한 것이었다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시신은 이미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저는 가슴속에 칼을 품었어요. 더 이상 이 체제의 일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그리고 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당 선전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가, 모든 것이 거짓으로 가득 찬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충실한 관리자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양심의 가책으로 뒤척였습니다. 인민들이 굶주리는 것을 알면서도 시스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식탁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는 그녀의 얼굴, 웃음기가 사라져가는 눈빛이 가슴 아팠어요. 아들은 학교에서 우리 수령님 찬양 노래를 배워와 천진난만하게 불렀지만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드디어 어느 겨울밤, 저는 아내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이대로 살 수 없어. 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쳤어요?
그런 말만 해도 정치범 수용 소행이에요. 아들은 어쩌고요? 아내의 반응은 당연했죠. 탈북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 시스템의 희생자가 될 뿐이라고요. 당신 지금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미경이와 아이들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우리 아들도. 그 말에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평양에서의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요. 상부의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결국 아내도 동의했고 우리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준비는 3년에 걸쳐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웃에 밀고 도청, 감시를 항상 경계해야 했어요. 저는 업무상 다양한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이를 통해 국경 지역의 상황과 탈북 경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죠. 특히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매번 출장을 가면서 조금씩 정보를 모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지불할 금액과 중국에서 생활할 비용이 필요했죠. 우리는 극도로 절약 생활을 했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러를 모았습니다. 아내는 몰래 손뜨개 제품을 만들어 장마당에 내다 팔았고 저는 추가 업무를 맡아 특별 보상을 받았어요. 탈북 경로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경로가 가장 위험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브로커를 찾는 일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직접 접촉할 수는 없었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간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첫 번째 브로커는 너무 많은 돈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불안해 보였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브로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계획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14살이던 아들은 학교에서 우등생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죠. 그에게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자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식량 실태 조사라는 명목으로 함경북도 국경 지역으로의 출장을 계획했고 아내와 아들은 친척 방문을 핑계로 따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탈북 계획을 실행하는 날이 왔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 식량 실태 조사라는 명목으로 출장 서류를 제출하고 평양을 떠났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평양의 거리, 아파트들이 점점 뒤로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제 과거의 삶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내와 아들은 친척 방문이라는 핑계로 이틀 전에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잡히지는 않았는지 알 수 없어 가슴이 타들어갔죠. 약속된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정해진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골목 끝에서 아내와 아들을 발견했을 때의 안도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아내는 초조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브로커를 만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깡마른 남자였어요. 형형한 눈빛으로 우리를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준비됐소. 이제 돌아올 수 없소. 돈을 건네고 우리는 그를 따라 어둠 속으로 움직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마저 조심하며 걸었어요. 두만강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복부가 뒤틀리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국경 수비대가 순찰을 도는 시간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덤불 속에 몇 시간을 숨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한 번도 울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마침내 브로커의 신호로 우리는 강가로 움직였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었고 물살도 거셌어요. 초겨울이라 물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달빛에 비친 강 너머의 중국 땅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아이는 등에 업고 건너라. 절대 소리내지 말고. 아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옷을 단단히 여며 주었습니다. 아들은 겁에 찔린 눈으로 강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아빠가 지켜줄게. 조금만 참으면 돼. 물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아들을 등에 업고 아내는 제 옆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강에 몇 번이나 휩쓸릴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아들이 제 목을 꼭 붙잡고 있는 작은 손의 감각이 힘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도 북한 사람들을 찾아 강제 송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중국 농촌 지역의 한 조선족 집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방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북한 밖에서 맞이하는 밤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끊임없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는 6개월 동안 3번이나 안전가옥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웃의 신고로 공안이 들이닥칠 뻔했고, 또 한 번은 브로커가 갑자기 더 많은 돈을 요구해 갈등을 빚기도 했어요. 아들은 창문 밖도 내다볼 수 없었고, 우리는 항상 목소리를 낮추어 말해야 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은 숲속을 헤치며 걷는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뱀과 벌레, 때로는 야생동물의 위협도 있었어요. 아들은 발에 물집이 생겼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끊임없이 아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저는 이런 가족을 보며 이 위험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현지 경찰에 자수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망명 신청자로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죠.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약 한 달을 보낸 후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면담하러 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 가족은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넓고 깨끗한 공항,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몇 주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하나원이라는 정착교육기관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지나며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식품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그 많은 음식들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 제가 관리하던 창고 전체보다 더 많은 식량이 한 마트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 본 과자와 음료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또한 24시간 물과 전기가 공급된다는 사실에도 처음에는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수도꼭지를 틀어보곤 했습니다. 항상 물이 나왔죠. 이런 작은 것들이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치였어요. 아들은 학교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억양이 달라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빨리 적응하더군요. 몇 개월 지나자 아들은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저는 하나원 교육 후 취업 지원을 받았어요. 식품 유통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식량 관리 경험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 사용이나 현대적인 물류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내도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다고 했지만 점차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자부심을 주었어요. 또한 의료 시스템의 차이도 크게 느꼈어요.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어머니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떠올라 더욱 그랬어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벌써 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은 중소식품 유통회사에서 재고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낯설던 컴퓨터 시스템, 물류 체계도 이제는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친해져서 가끔 회식도 함께하곤 하죠. 아내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동네 빵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그녀가 만든 찹쌀떡은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아내는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어요.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학교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가끔 북한에 두고 온 친구들과 친척들이 생각납니다. 특히 여동생 미경이와 그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며 제가 받은 자유와 기회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